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챕터 5장 외부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비용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밑에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배출과 관련한 요금 방식, 요금제 요거와 그리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오케이? 자, 몇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볼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볼 겁니까? 라고 하면요.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을 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배출권 요금제는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앞에서 단위당 배출권 요금제를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fee를 $50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최적 수준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금이 물가 수준에 따라 조정되지 않게 되면 특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 $50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배출 요금과 관련한 비용 부담이라 할까요?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실질적인 배출 요금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화폐로 나타낸 명목 배출 요금 아니겠습니까? 명목 배출 요금이 되는 건데 근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배출 요금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낮은 배출 요금이 오염 감소량을 줄이게 됩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앞에 한 것처럼 그려보면 오염 배출량이고요.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달러로 표시하고 있고요. 요게 F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배출과 관련한 부담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 최적 선택은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A점에서 B점으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감소량, 감축량이 감축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자,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그치? 아니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권리를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약간 수량 통제 느낌을 지녀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배출량을 통제하는 거죠. 위에는 가격 통제 느낌이잖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연간 오염 상한선이 80이 정해지면 그냥 그만큼이 오염량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하나 봅시다. 두 번째는 비용 변화에 대한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울게요. 여기 비용 변화에 대한 반응. 자, 도대체 비용 변화에 대한 반응이 뭔데? 자, 비용 변화에 대한 반응. 아니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적 수준에 대한 기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염 감축량이지. 그랬을 때 그에 따른 이런 식으로 배출 요금과 한계 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요거를 살펴본 거고 다음 두 번째는요. 얘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F라고 하면 그러면 감축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F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다음에 MC가 변화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오염 감소의 한계 비용, 오염물질을 줄이는 한계 비용이 해마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합시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생산 수준을 낮추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가해. 아니 지금 막 주문이 몰려드는데 이때 내가 생산을 줄인다 그러면 Q를 감소하게 되면 감소의 기회비용이 커져요. 비용이 커져.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염 감소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거. 기회비용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기업의 투입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생기면 자, 이거 말고 신기술이 등장해서 신기술의 등장으로 오염물질을 감소하는 요 한계 비용이 하락하게 된다면 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상승하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람직한 수준에 맞춰서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배출 요금 관련해서는 이게 요금이 주어져 있으니까 역시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중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의 배출 요금 하에서 한계 비용의 증가는 오염 감소를 이게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 거야. 감축량입니다. 감축량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오염 물질을 배출을 많이 하는 거지. 감축량이 감소하게 된다. 나와 있죠. 그러나 역시 배출권 거래는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너 80개 배출해.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감축해.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배출 요금제 같은 경우와 달리 오염 배출권은 얘가 고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MC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허가증과 관련한 거기 나와 있죠? 네. 두 번째 단락입니까? 정부가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 상한선은 효율적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했을 때 한계 비용이 만약에 증가했어. 병태와 정우 모두 오염 감소 수준이 변화가 없어요. 자, 엄격한 한계선을 정해놓고 있어서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얼만큼 배출량을 감축량을 정해야 하면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야. 수량 통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배출 요금과 달리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오염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는 비용이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한계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대신 저기 오염 허가서 아니면 오염 배출권의 가격이 한계 비용이 여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 상황에서는 이게 허가서가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팔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구입하는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비용이 증가하니까 저 허가서 내가 그냥 이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대신 저 구입해가지고 그냥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서로 허가서가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종합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락. 배출 요금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비용에 제한을 두지만 이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비용과 관련한 가격을 규제, 통제하는 반면 반면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배출량이 변해 가격은 일정하지만 근데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이 배출량을 정확하게 통제하니까 수량 통제 느낌이야. 그래서 오염 감소 비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량은 확실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하나의 흥미로운 선택 가능성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배출 요금을 결합한대. 이거를요, 우리 같이 결합하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그냥 뭐 반반씩 섞어서 하나 보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혼합 방식은요. 하이브리드라 해야 될까? 허용 가능한 오염 총량을 고정해 놓습니다. 이걸 먼저 고정해 놔요. 수량 통제로 딱 설정을 해 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미 정해 놓은 가격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양만큼 허가증을 추가로 발행. 아니, 여러분. 이게 MC가 상승하게 되면 허가서의 가격이 상승한다며.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예. 그러면 허가증을 공급을 더 많이 하는 거야. 허가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게 되면 가격 상승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안전 밸브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이프티 밸브 프라이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비용이 예상보다 더 크게 올랐다라고 하면은요, 허가증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가격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비용 변화에 대한 반응 봤고요. 세 번째는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한번 볼게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네, 이렇게요. 자, 특히 불확실성 중에서 비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라고 볼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까요?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환경 문제 대응에 따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예가 지구온난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한 명만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온난화 관련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보실 거는 오염을 감축하는 양과 비교해서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어. 거기 보시면 얘가 MC 프라임이 했는데 이게 진짜야. 진짜 비용이고 MC 책에는 스타로 붙이는 게 착각이야. 추측하는 건데 착각 잘못한 거. 원래는 MC가 더 높은데 낮게 평가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만약에 여러분 오염 배출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얘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러면 거래량이 원래 바람직한 게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는 건데 네, 요만큼까지 더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요만큼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봅시다. 수요 곡선 자체가 거기 밑에 MSB 이렇게 있어요. MSB 마지널 소셜이겠지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진짜 나타내는 게 여기야 여기 이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 보시면 이 프라임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게 진짜 최적이야. 진짜 최적 수준인데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배출권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게 진짜 가격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출량을 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F다 해가지고요. 아니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너무 과소하게 가격을 결정하면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보세요. 너무 적은 오염 감소, 과소하게 오염 감축량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착각을 해가지고 MC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에 할당을 한 거야. 여기에 할당을 해버렸어. 근데 원래는 최적 수준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 스타로 붙여놨죠. 이 스타로 붙여놨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량 통제를 하다 보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오염 물질을 감축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배출 요금을 했을 때는 과소하게 되고 수량 할당일 때는 여기가 최적인데 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우선 거기까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한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관련해서
한계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니까 한계 비용에 대한 정보가 이게 부족해서 우리가 원래 한계 비용이 진짜 한계 비용이 MC 프라임인데 MC 스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우리 거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18페이지 그리고 119페이지 그림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한번 해봅시다. 자, 책에선 따로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도 한번 봐보세요. 아니, MC 다시가 이렇게 있고 MC 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MC 프라임, MC 스타 이렇게요. 오케이? 자, 119페이지 그림 가지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MSP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완만하다라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만약에 이거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최적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헷갈리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가파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저기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배출 요금제 설정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적 수준이 여기가 되는 거, 아이고, 요거 점선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염 배출 양으로 결정했을 땐 이렇게 되고요. 최적 수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색깔을 맞춰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 MSB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완만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한 단위 감축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별로 크지 않게 됩니다. 한계 편익이 작은 거야. 그쵸? 그래서 감소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요게 이제 가파르잖아. 요거 MSB가 가파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조금만 감축량을 한 단위 증가해도 편익이 되게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루버 책, 자, 요거 말고 다음 시간에 수업하는 그루버 책에서는 산불과 관련해서 얻게 되는 편익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온난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엄청 규모도 큰 거니까 아유, 내가 좀 온실가스를 막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면 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고요. 산불 같은 거는 내가 한번 노력하거나 해서 이득이 굉장히 큰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A점에 해당하는 게 수량을 통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2스타 이렇게. 근데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는 가라고 쓸게요. 가. 여기는 완이라고 쓸게요. 완. 여기가 이제 B라고 합시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F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최적 수준에 대해서 과다, 과소 다 이게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경작에서 우리 봤을 때 최적 수준이 있는데 최적 수준보다 과소해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과다해도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완만할 때는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이 과소가 요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네, 배출 거래권을 발행하게 되면 여기가 최적 수준인데 요걸로 착각해가지고 A에서 통제하게 되니까 이만큼 과다하게 되는 그 이탈되는 게 더 커요. 과다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 과소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라고 하면 이게 완만하잖아.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여기란 말이야. 우리는 프라임을 붙였죠. 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탈하는 게 많을수록 비효율성이 커져.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어느 게 더 우월해요? 그래요. 오염을 배출하게 되는 그게 훨씬 더 배출권보다 훨씬 더 오염 배출 요금제가 배출 요금이 우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가팔르면 최적 수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살짝 보조선 그려볼까요? 여기야. 자, 여기가 최적 수준이 되는 건데 과소하게 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만큼이 배출 요금일 때 과소한 정도가 훨씬 커지잖아. 근데 오히려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은 수량 통제인 배출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에 해당하는 차이는 이만큼 작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산불같이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요. 어느 게 낫다? 배출 관련된 거래, 허가권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수준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탈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118페이지랑 119페이지에 나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11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찾았습니까? 따라서 봤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계 편익이 비탄력적이고 비용이 불확실할 때는요. 비탄력적이니까 이게 가파른 거야. 그랬을 때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배출 요금제보다 더 선호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오케이? 그거를 그냥 그림 그려서 설명하세요. 그럼 이거 그리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사회적 한계 편익이 비탄력적이면 비용의 변화가 최적의 오염 감소량에 작은 영향만 미치네요. 그러니까 요금이 막 올라가거나 해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게 밑에 연습 문제 11번이 아니라 14번인데 14번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밑에 탄력적인 사회비용 나와 있습니다. 탄력적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시면 되겠어요. 요 경우. 오케이?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단락 거기 보시면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는 배출 요금과 배출권 거래 시스템 중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알 수는 없는데 어느 게 더 좋은가는 여러 가지 조건 외에 오염 감소로 인해서 환경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얼마만큼 빨리 감소하느냐, 얘가 빨리 감소하냐 서서히 감소하냐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한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구온난화 그런 거랑 산불 오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얼마나 이게 가파른지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119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합리적인 환경 정책을 세울 때 그래서 다양한 학문의 노력을 요구하고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한계 편익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배 효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줄 볼게요. 불확실성이 없어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나 배출 요금이 효율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게 되더라도 분배 측면에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배출 요금에는 오염자가 오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자, 배출 요금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잖아. 그럼 요금을 부과하는 거야. 요금은 정부로 텍스가 들어와요. 정부의 재정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정부에게로 돌아가는데 배출 거래 시스템에서는요. 오염권이 배출자에게 직접 처음에 이제 무료로 만약에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배출 거래제 관련해서 배출 허가권이라고 할게요. 허가권이 아니 이게 처음에 정부는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한테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이랄까? 재정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지.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무료로 발급하지 않고요. 팔아요, 팔아.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최근에는 당연히 경매 게임 이론 이런 걸 적용해서요. 경매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배출권 거래 시스템도 정부가 만약에 무료로 배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허가증을 판다면 그만큼 정부의 이렇게 조세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거 말고요. 정부의 명령과 5-4 보시면 명령과 통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통제형 규제.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배출 요금이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요. 유인 기반. 그래요. 얘네와 반대가 되는 게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방법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사적이고요. 우리 이제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텍스나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배출 요금이라든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사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 줄에 인센티브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의 선택에 어떤 왜곡을 초래하게 되면서 또 유인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거긴 융통성이라고 돼 있는데 신축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신축성이 없겠지.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병태에게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오염을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오염물질을 줄여서 오염을 감소시키는 게 더 싼 방법이나 오염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텐데 저렴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찾고자 노력을 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 정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0페이지 거기 볼게요. 두 번째 달라. 융통성이 있는 접근 방법과 대조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은 명령,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기술 표준 이게 있어요. 기술 표준.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라 이렇게 그냥 법으로 정해 주는 것이죠. 자, 테크놀로지 스탠다드를 통해 가지고요. 배출 물질을 오염자가 정화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적용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해 이렇게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예를 들어 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통과된 국회의원들이 막 놀고 있는 거야. 새로운 막 법을 노는 건 아니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빨리빨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제정해야 되는데 법안이 통과 안 돼. 그래서 옛날에 통과된 법안에 의해서 새로 건설하는 모든 발전소가 청정연료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생겼어. 그거 하는 거 대신에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요구받는데 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왜 청정기술 쓰면 안 돼. 법에 우선 저촉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이 늦어가지고 신속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늦어서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신축성이 없는 거죠.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맨 마지막 줄에 성과 표준입니다.
성과 표준. 그러니까 이게 성과 어느 정도는 달성해? 약간 이런 거니까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둘 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과 표준이 조금 더 우월하다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표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과 표준 한번 보시면 퍼포먼스를 가지고 스탠다드 잡는 거야. 자, 각 오염자에게 배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야, 이만큼 배출을 해 하고 배출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형식의 명령과 통제 규제입니다. 그래서 오염자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달성하든 상관없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네가 알아서 이거야. 방법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위에는 법으로 방법까지 정해주는 거야. 방법은 알아서 자, 성과만 달성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성과 표준이 기술 표준보다는 에휴, 그래도 조금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줄 가볼게요. 결과적으로 성과 표준도 비용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명령 통제형 규제가 시장 원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교를 해보니까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명령 통제 방식의 비용이 1.07배에서 22배. 예, 비용이 당연히 더 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명령과 통제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거기 보시면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적용했던 회사별 평균 연료 경제성 카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야, 니네 동일한 회사에서 말이야 평균 연료를 이만큼까지 해 강제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 차량 세 번째 줄 보시면 평균 마일당 휘발유 소비량을 정해줍니다. 야, 너네 이만큼 써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지. 아니, 그래서 거기 보니까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건데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볼까요? 생산자들이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찾았습니까? 다른 생산자에게 부담을 이전시킬 수 없어. 자기 안에서 그냥 소화를 다 시켜야 돼. 우리 시장의 원리는 뭐야? 시장에 밖에 나가가지고 야, 너 이거 훨씬 나보다 더 저렴하게 뭐 할 수 있네? 사고 팔 수가 있잖아. 그런 걸 차단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아무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회사별 평균 연료 경제성 이런 것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나빠요? 또 그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좀 약간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명령과 통제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는가?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 시 얘 나름대로 얘도 쓸만하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유인 기반 방식의 작동은 배출량을 감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출량을 감시가 어렵거나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데 감시 비용이 많이 들 때야. 그래서 감시 비용이 큰 경우 이때는 시장의 원리나 성과에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는 단위당 배출 요금을 부과할 능력이 없어. 얼마를 부과해야 되지?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염 허가, 배출량과 관련한 허가증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우리 기업이 얼마나 사야 되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거기 발전소의 또 황산 배출과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시가 어려운 경우가 감시 비용이 큰 경우가 농촌에서 나오는 화학적 유수물, 침전물, 부유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발전소는 그냥 거기서가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
발전소와 달리 거기 보시면 농촌에서 나오는 농촌의 범위가 크잖아. 농촌 지역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서 얼만큼 이렇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명령 통제가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인 기반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이 규제로 인해서 오염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 통제형의 우월한 점이 아니라 얘네들의 나쁜 한계입니다. 얘네들의 한계. 그래서 시장 원리에 한계가 존재할 때 아니 도대체 무슨 한계야? 라고 하면은 거기 볼게요. 특정 오염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볼까요? 오염 집중 지역이라 합니다.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오염 집중 지역. 아니 여러분 우리 택시를 생각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서울시에 내가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부산이나 대구, 경기도 이런 데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내에서만 운행해야 돼. 그래서 서울시에 골고루 택시를 배치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만 택시를 배치하게 되면 면허증을 발급하면 사람들이 교통체증도 막히지 않으면서 골고루 택시를 잡을 수 있겠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급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택시 기사분들이 서울 강남에만 막 어느 한 지역에만 바글바글 거기 손님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 핫스팟 지역에 오염물질이 더 심각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벤젠과 같은 그런 물질은요, 이제 골고루 잘 퍼져야 되는데 이게 공기 중에 골고루 잘 퍼지지 않고 원래 발급은 택시 면허처럼 이 정도까지 포괄할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이 물질이 그냥 한 곳에서 그냥 골고루 안 퍼지는 거. 그럼 그쪽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되게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배출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이거 오염물질의 배출이 특정 한 지역에 집중되면 이해 가세요? 집중시.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인 기반 시스템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이게 널리 퍼질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더 큰 위험을 오히려 낳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환경정책 요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5-7 해가지고 자, 소득 분배와 관련한 함의 한번 볼게요. 분배와 관련한 함의. 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까지 관심사는 주로 효율성 측면에 있는데 후생경제 측면에서는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평성, 형평성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 거는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겁니다. 이거 뭔 얘기야? 이렇게요. 자, 거기 볼까요? 우리는 한 명만 있다라고 해서 뭐 병태, 영자니 뭐 이렇게 정운이 해가지고 한 명만 있고 두 명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사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은 개인별로 정도가 달라요. 거기 한번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저소득층 주민들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대기 오염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기 오염 같은 경우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제거시 자, 누가 이득이야?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더 크게 보고요. 물론 고소득층도 혜택을 보지. 물이 깨끗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은 사실 뭐 정수기 물을 먹고 하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저소득층은 정수기나 이런 거 우리가 생수 같은 거 사 먹기가 힘들 때는 수돗물을 우리가
상급지 물을 끓여가지고 보리차로 먹는데 이게 깨끗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당연히 혜택이 크지.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휴양지를 개선한다 할게요. 국립공원 같은 휴양지를 개선했다라고 할게요. 자, 주말에 뭔가 물론 이제 돈 진짜 많은 사람은 해외로 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등산과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소풍을 가서 가족과 행복한 생활, 후생을 증가시키는 공평성 측면에서 혜택을 누리는데, 저소득층은 또 주말에도 일을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고소득층이 혜택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한테 누구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가? 그거까지 봐야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둘 다 혜택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 밑에 보면은 자, 외부성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알지라도 외부성이 제거될 때 돌아가는 가치가 얼마인가 알 수가 어렵고요. 그리고 고소득층이 또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기 오염에 대해서 만약에 깨끗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소득층이 더 willingness to pay가 크다 그러면 혜택이 더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편익을 보는가 혜택 측면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게 수요 곡선이라 할게요. 이게 MPC 이렇게 있었고 MS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인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은 B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 오염을 좀 줄여가지고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첫 번째는 Q가 감소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체는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P가 상승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P는 소비자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여기에 기반을 두고 볼게요. 자, 우선 두 번째 줄 볼게요. 다수의 오염 유발 기업들이 정부 정책으로 산출을 줄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기업들이 고용하는 투입물의 수요를 줄이게 되니까 생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오염 규제를 받는 이런 것들은 정유나 우리가 철강 이러한 약간 전통적인 제조, 오염 유발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미숙련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굴뚝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숙련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쪽에서 만약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소득의 불평등은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불평등은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단락에 있고요.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환경보호에 부담을 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환경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도심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공장에 가면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한테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해서 일자리 가지고 협박하지 마. 다음 페이지가 볼게요. 125페이지 보시면 환경론자들은 뭐냐면 야, 그거 일자리 협박이야? 너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다른 고려 사항은 세 번째 줄이죠. 만약 오염 유발 기업이 강제로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B점으로 가게 되면 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요거 알 수 있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효율성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이 바람직해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진정한 요 비용 맞춰서 B에 되니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네, but 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구매자들이 가격이 비싸집니다. 구매자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서 자,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서 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요. 아니야. 만약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피해를 보게 되면 불평등은 개선될 수 있고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 그 얘기지. 재화가 고소득층에서 주로 구매된다면 실질적인 소득 분배는 좀 더 공평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이면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이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재화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재화면,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불평등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동차 배출 요금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측정하기가 쉽진 않죠. 판단하기가. 근데 소득 대비 비용을 살펴봤더니 거기 보니까 최하위층에 있는 가구에서의 소득은 2.6% 되는데 최상위층이 0.35에 지나지 않게 돼서 약간 환경 정책이 오히려 공평성의 딜레마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5-8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네거티브한 음의 외부성을 얘기했는데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번 살펴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일출 효과, 외부 효과죠. 스피일오버 이펙트 하는데 양의 R&D 효과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R&D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요. 뭔가 사회적으로 이론 외부성을 장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생산을 함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MEB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마지널 익스터널리티 베네핏입니다. 이게 외부 편익입니다. 오케이, R&D를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소비 과정에서 양의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아시겠지만 이로운 양의 외부성은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MPB 이렇게 있어요. MPB 이렇게 있고 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MSB 그게 진짜지. MSB가 요거랑 MSB 요거랑 만나는 게 요게 최적입니다. 거기 책에 보면 A만큼이 최적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외부 편익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요거 C라고 쓸게요. 거기 B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반대야.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외부성이 창출돼서 원래 A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적으로는요, 여기 C까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A점이 이제 최적이 되는 거죠. 얘가 100점 만점에 100점. 근데 얘가 지금 90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요. 최적 수준에서 A점이죠. 요 차이만큼이 우리 요게 B 아니겠습니까? B 요거. 요 차이는 근데 요거랑 똑같습니다. A B 당연하죠. 왜냐면 요만큼 편익만큼 위로 올렸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소하게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과소로 인한 더 생산해야 되는데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돼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제공해야지 서브시디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양의 외부성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죠. R&D로 인한. 그래서 거기 126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어떤 연구는 R&D의 사적 수익률이 10%인데 사회적 수익률이 50%다.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외부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거기 첫 번째 줄. 양의 외부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 개념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오케이 알 수 있어. 양의 외부성? 약간 유익한 거니까 유익해서 뭔가 권장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직관에 딱 부합하긴 하는 거지.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열어서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 경작에서는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귀담아 볼게요. 첫 번째. 자, 보조금의 원천은 이거 보조금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조금의 원천은 누군가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야, 그 보조금 주는 거 원천 어디서 났어? 어디서 조달해?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누군가 세금 냈으니까 정부가 재원이 쌓여가지고 그걸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보조금은 납세자로부터 보조금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거야. 근데 보조금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지라도 납세자한테 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가치 판단에 의존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어떤 활동이 유익하다고 무조건 다 보조해 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거기 책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조금은 시장이 그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한계 이득을 완전히 보상해 주지 못할 때 적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시장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보상이 존재하면 자, 그러면 보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류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뛰어난 외과 의사가 있는데 떼돈을 벌어. 그럼 좋은 일 했지만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보조금을 줘서 더 하라고? 그거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소유주택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전세나 월세보다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거기에 애정이 더 가서 여러 가지 범죄도 잘 일어나지 않고 더 깨끗하고 동네가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5장 외부성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